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0만 달러는 무조건 넘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 이제 포물선 상승이 발생하는 구간이에요. 그때부터는 사실 가격을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많이 오를지. 그때부터는 이제 광기가 작용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더 크기 때문에 뭐 20-30%까지 안 나오더라도 10에서 20% 정도의 하락은 그냥 뭐 수시로 있을 수 있다. 애당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때는 그 정도 변동성은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전부다에서 투자에 관한 얘기, 최근에는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철이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1억 터치 후 조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만, 그러니까 2024년 1월 들어서만 최대 75%가 올랐었어요. 그러면 3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75%가 올랐다고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2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오른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당연히 차익을 많이 본 투자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99%의 투자자가 이득 상태였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한 90% 정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0% 정도 이익이었던 투자자가 털고 나간 거죠.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기관들의 리밸런싱과 좀 관련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3월이면 한계 분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기관들은 이제 분기가 끝날 때 보통 성적이 좋았던 애들은 어느 정도 텁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도 하고, 왜냐면 실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팔지 않으면 실적으로 기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적을 좀 만들어야 되고, 또 너무 오른 애를 좀 덜어내야 그 돈으로 조금 안 좋았던 애를 사야지 이 당초에 그 밸런스랑 맞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리밸런싱 작업을 보통 많이 하는데 그 작업이 이제 3월 말 정도 중순부터 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원인이 되면서 좀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차익 실현이 꽤 많이 이루어졌고요. 실질적으로 지난주 기준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5일 연속 순유출이었어요. 5일 내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번 주 딱 들어오면서 월요일과 화요일이 순유입으로 들어섰고, 오늘 이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도 아마도 순유입일 거예요. 그럼 지금 5일 순유출 딱 된 다음에 바로 3일 연속 순유입이에요. 그건 뭐예요? 지난주에 털 거 다 털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개미가 털리면은 간다가 이제 국룰이라는 그런 좀 슬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약간 그거가 비슷하게 된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과열 구간인가요?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아직도 과열이에요. 아직도. 왜냐하면 지금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이 5만 달러 초반에서 중반대예요. 그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7만 달러니까 15,000달러,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 단기 투자자 평균 가격과 비교해도 높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한 과열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그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는 그 지수가 지금 거의 한 달에서 2달 내내 극도의 탐욕 상태예요. 근데 그게 이번에 조정이 있는 동안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극도의 탐욕에서 한 탐욕 정도로 떨어지는데 중립까지 안 갔어요. 근데 물론 이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는 거는 바닥에서는 계속 극도의 공포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불장에서는 계속 극도의 탐욕 상태예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이번 조정을 통해서도 그렇게 과열이 완전히 해소는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 상승장은 멀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건 좀 어려운 대답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이 전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거든요. 전고점이 지난 2021년 11월에 69,000달러예요. 지금 현재 69,007만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고점 저항을 완전히 뚫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힘싸움을 벌이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비트코인은 원래 과거에도 이 전고점 부근에서의 힘싸움이 꽤 격렬했습니다. 실제로 바로 지난 사이클의 경우에는 전고점 부근에서 거의 갔다가 한번 떨어져요. 그랬다가 다시 도전해서 뚫었는데 뚫자마자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기간 동안 최대 조정폭이 17%, 그다음에 최대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힘을 모아서 다시 뚫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15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 사이클, 2016년, 7년 사이클이죠. 이때는 더 심했는데 그때는 2번을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못 뚫고 한번 밀려 내려온 거죠. 근데 그때도 어느 정도였냐면 최대 조정폭이 30%, 그 다음에 한번 뚫었다가 다시 내려와서 결국 힘을 모아서 뚫어낼 때까지 걸린 시간이 40일. 근데 이번에는 어떠냐? 이번에는 최대 조정폭이 17.6%. 그럼 지난 사이클과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이 11일. 그러면 사실 얼마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지난 사이클은 15일 만에 결국 다시 뚫었거든요. 그 다음 지지난 사이클은 40일 만에 뚫었고, 그럼 평균적으로 보면은 25일에서 30일 정도 걸렸다는 거잖아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전고점을 뚫었다가 다시 내려온 지 아직 11일밖에 안 지났고 조정폭도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조정이 그렇게 세게 온 것도 아닐 뿐더러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란 거죠. 다시 전고점 뚫고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과거 역사로 보면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너무 길지는 않을 것이다. 네, 왜냐면 최대로 길어봐야 40일이었고 짧으면 15일밖에 안 됐으니까, 뭐 평균 25에서 30일. 그러면은 지금 11일 지났으니까 앞으로 20일 정도 더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평균. 그럼 20일 후면 뭐냐면 딱 반감기 때입니다. 네, 그때 정도를 전후로 해서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을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 신사임당 처음 나왔을 때가 아마 7천만 원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나왔을 때가 아마 8천만 원인가 그랬을 테고, 세 번째 나왔을 때가 9천만 원인가 그랬을 테고, 이제는 1억입니다. 네. 말을 제가 나올 때마다 점점 비싸지고 있어요. 조정을 만약 기다렸다가 내가 좋은 타이밍에 들어간다면 그게 최고겠죠. 근데 조정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와도 못 사요. 왜냐면 9천만까지 떨어지죠? 이제는 8천만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그럼 기다려요. 그럼 다시 1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분할로 매수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한 2달에서 3달 정도로 분할로 기간을 잡으시고 매일 같은 양을 그냥 사라. 조정이 오건 말건. 예를 들어서 1억을 사실 거면 1억을 3달 동안 사실 거면은 하루에 100만 원씩 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비트코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변동이 커요. 그럼 아침에 33만 원, 점심에 33만 원, 저녁에 33만 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냥. 올해 비트코인 가격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그거는 뭐 또 이제 10만이 아는 건데,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0만 달러는 무조건 넘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연내에 10만 달러는 무조건 넘길 것이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충분히 한 여름 안에도 10만 달러는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 이제 포물선 상승이 발생하는 구간이에요. 포물선 상승이란 거는 일종의 거품도 동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사실 가격을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많이 오를지. 그때부터는 이제 광기가 작용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광기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충분히 올해 뭐 한 여름 정도부터 10만 달러를 넘겨서 급속 상승장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지금처럼 20% 조정 나올까요? 저는 뭐 20% 넘는 조정도 여러 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올해 지금 이제 3월이니까 올해 앞으로 9개월이 남은 거죠. 9개월 동안 저는 충분히 한 4번 정도 20% 가까운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걸러 한 달씩. 원래 그래요. 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에서 모두 상승장에서만 20-30% 조정이 6번씩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 1년 동안 6번이니까 2달마다 한 번씩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걸러 한 번씩. 지금은 시가총액이 더 크기 때문에 뭐 20-30%까지 안 나오더라도 10에서 20% 정도의 하락은 그냥 뭐 수시로 있을 수 있다.
애당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때는 그 정도 변동성은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패닉셀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99%의 투자자가 수익이다가 지금 10%가 털려 나갔다고. 그 10%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팔지 말고 버티라는 말씀인가요? 일단은 그분들이 못 버텼던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몰빵을 했기 때문에 못 버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셨던 분이면 일단은 1억 500일 가능성도 없고, 왜냐면 지금도 사고 계실 테니까. 네. 제가 여기 처음 나온 게 지금 3달이 안 됐잖아요. 2달 정도 됐나요? 두세 달. 그럼 제가 2-3달 잡고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계속 분할로 들어갔으면 절대 지금 1억 500일 수도 없어요. 네. 그 얘기는 1억 500에 그냥 포 모아서 몰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일단 이미 제 말 안 들으셨잖아요. 기간을 잡고 들어간다 보면은 오히려 이런 조정이 오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일정 기간을 잡고 분할 매수를 할 때는 사실 오르는 게 더 싫어요. 살 때마다 비싸지니까. 1월 밤에 차라리 처음에 다 살 걸 그래요. 근데 가격이 내리고 있을 때는 오히려 기분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견딜 리도 없죠. 예. 비중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더 좋은 방법은 분할 매수를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좀 능동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동적 분할 매수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조정이 오는 기간은 조금 더 사요. 그리고 오르고 있는 기간은 조금 덜 사요. 예,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100만 원 살려고 했으면 오르고 있을 때는 50만 원만 사. 반대로 내리고 있을 때는 200만 원씩 사.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입할 수가 있죠. 반감기가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반감기 시나리오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반감기란 것 자체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요, 시장이 주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단기적으로 주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심리적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과대 광고라고 하죠, 우리가. 이벤트예요, 이벤트. 야, 반감기 온다. 이거 엄청난 거다. 그럼 이제 그 이전에 뭐 좀 빨리 팔려는 사람도 있겠죠. 미리 막 그걸로 뛰었다가. 네, 반대로 반감기 지나고 나서 갑자기 매도 물량이 확 나올 수 있죠.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실제로 과거 역사를 보면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에 한번 지난 사이클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감기가 끝나고 가격이 올랐고요. 지지난 사이클의 경우에는 반감기 이전에 가격이 한번 크게 하락을 했다가 반감기까지 포함해서 조정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앞에서 떨어진 거고 또 한 번은 이제 뒤에서 떨어진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반감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시장에 영향을 거의 안 주는데 그냥 심리적 이벤트로서 작용을 한다. 이거는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은 비트코인이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지금 당장 시장에 거래 가능한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200만 개 가까운데 이 200만 개 가까운 비트코인이 있는데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미칠 리가 없죠. 이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200만 개 가까이 있는데 이게 하루 생산되는 게 900개에서 450개로 줄었다고 해서 당장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아무 영향을 못 줘요. 그냥 심리적 이벤트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심리적 이벤트에 따라서 가격이 이전에 한번 뭐 폭락이 올 것인가 아니면 이후에 조정이 올 것인가 그건 몰라요. 왜냐면 지난 사이클은 이전에 하락이 있었고 지지난 사이클은 이후에 하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동전 던지기예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단기적인 변동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거는 심리적 이벤트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아무 기간이나 한 반년 잘라놓고 가운데 선 그으면요 앞뒤로 조정이 무조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2달 걸러 한 번씩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어요. 원래도 꼭 비트코인 그 반감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뭐 반감기 딱 따른 어떻게 가격이 될 것인가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반감기가 결국은 구조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계속 절반씩 줄어든 양이 공급이 되다 보면은 거래소에서 수요는 더 많으니까 빠져나가는 물량이 계속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계속 줄어들어요. 이게 가격을 올리는 구조적인 원인을 만들어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물량이 풀렸는데 반감기 효과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물량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 다 풀리는 게 아니라 1년에서 2년 정도에 걸쳐서 분할로 분배가 돼요. 예.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14만 개가 분배됐다고 해서 그게 전부 거래소로 나오는 것도 아니죠. 예. 뭐 한 절반에 걸쳐서 7만 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7만 개가 나와서 그게 1년 동안에 걸쳐서 만약에 분배가 된다. 그럼 비트코인이 지금 하루 거래량이 110만 개입니다. 예.
그러면은 1년 동안 나올 수 있는 전체 양이 하루 거래량의 10%도 안 돼요. 예. 그럼 이게 뭐 거의 물에 그냥 잉크 한 방울 이렇게 빠뜨리는 거예요, 욕조에. 그 정도 영향밖에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물량이 다 매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올해 연준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연준이 이번 FOMC에서 정말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세히 따져보면은 비둘기파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원래 했던 말을 반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경기 지표가 대단히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고용도 좋고 그 다음에 물가도 계속 높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서 조금 더 긴축을 오래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강했었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6월부터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올해 3번의 금리 인하예요. 이게 기본 케이스예요. 네. 근데 이게 더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 횟수가 줄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냥 원래대로 하겠다라고 파월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연준 의원들의 전체 평균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점도표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금리 예상치를 표현한 거거든요. 거기서도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기본 케이스를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불과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연준의 최근 의견이에요. 그거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올해 6월부터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예정대로 될 것이다라고 거의 90%는 확신을 가져도 되는 단계가 아닌가. 물론 이 나머지 10%는 뭐냐면 앞으로 경기가 너무 강할 경우, 그 경우에는 조금 긴축이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봐야 뭐 큰 차이는 안 날 것이다. 6월에 금리 인하 시작할 것이 뭐 7월 1일로 한 달 정도 미뤄진다든지, 또는 3번 금리 인하할 것이 2번으로 한 번 정도 줄어든다든지, 그 정도지 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킬 정도의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시즌은 거의 전 세계가 다 유동성을 확장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변수까지 생각한다면 더더욱 긴축이 더 강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이 오기 전에 레버리지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조정이 오면서 그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대부분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 포지션은 보통 유동성이 확장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레버리지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규모인 거죠. 예. 그럼 이게 언제부터 진짜로 크게 확장이 되느냐? 유동성이 확장되고 금리가 내려갈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이 레버리지가 크게 증가를 해요.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조차 하지 않았죠.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년에 걸쳐서. 예. 그러면 이번 사이클이 만약 내년까지 간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 가는 기간 동안 내내 금리가 내려가기만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거 생각하면 더 열심히 땡겨 쓰겠죠. 그러니까 아직 긴축은 지금 끝나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본격적인 레버리지 물량은 지금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 진짜 레버리지는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채택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현물 ETF가 채용이 되면서 미국의 이제 기관들이나 개인 중에 뭐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이나 아니면 연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 이런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투자할 수 없었던 자금들이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도 더 확장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해시덱스라고 하는 기업이 미국의 11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자체도 더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지금 다음 분기와 다다음 분기, 그러니까 2분기와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형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은 소매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이나 아니면 헤지펀드, 그다음 사모펀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독립
재무 고문이라든지 그 자금 운용사라든지 이렇게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빠르게 정책을 결정해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운용사들이 지금 현물 ETF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은행들이 운영하는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조차도 아직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운용하는 펀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지 못했어요. 아직도. 예. 이런 진짜 큰 손들의 자금은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 정도부터 들어옵니다. 예.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단은 더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넓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북미만 얘기를 한 거잖아요. 5월 28일부터 영국에서 비트코인 상품 ETN이 출시가 됩니다. 근데 영국은 다들 아시겠지만 런던은 전 세계 금융의 허브예요. 특히 유럽 금융의 허브고 여기서 비트코인 상품이 출시되고 그 다음에 2분기 안에 지금 홍콩에서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시아의 금융 허브죠. 유럽의 금융 허브와 아시아의 금융 허브에서 다 비트코인 출시된 거예요. 특히 홍콩은 중국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면에서 커요. 지금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비트코인에서 차단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투자를 하는 그런 개인이나 기관들이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차단이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엄청나게 크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채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온 현물 ETF를 통해 들어온 자금은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 밑으로 그거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는 큰 빙산의 본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거예요. 세계 최대 일본 연기금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이 화폐 가치 하락이 굉장히 심한 나라 중 하나였잖아요. 왜냐면 뭐 20년 가까이 제로 금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특히나 더욱더 지금 마땅한 투자처를 찾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은 그리고 원래도 그 디지털 자산에 저희 한국보다도 훨씬 더 먼저 도입을 했던 국가예요. 그러니까 더 이런데 빨리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아직 현물 ETF 투자조차도 지금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은 약간 좀 후발의 느낌이 강한데 일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디지털 자산 관련된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정립을 많이 해놨고 세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다 끝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도 지금 사실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암호화폐 관련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투자해서 뭐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지금 현물 ETF도 투자를 못하게 막아놓고 국민연금은 암호화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좀 안타깝죠. 벵가드 회장 교체는 무슨 얘기인가요? 벵가드는 지금 공식적으로 자사 계좌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못 사게 막고 있어요. 네, 막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고객들의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면에서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겠죠. 이게 지금 CEO가 교체되는 거의 원인이다 라는 루머가 있어요. 왜냐면 루머일 수밖에 없는 게 뭐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벵가드가 현물 ETF가 딱 출시됐을 때 벵가드의 계좌로 현물 ETF에 투자하는 걸 막은 것이 벵가드 실적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서 잘리는 거다라는 그런 루머가 하나가 있고 그런데 웃긴 거는요. 정작 벵가드 자체는 그 거래소라든지 암호화폐 채굴 기업의 대주주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실 투자를 하면서 고객들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죠. 국민연금은 투자하면서 국민들은 못하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이게 엄청난 그 손해일 수밖에 없는 게 블랙록이 이번 1분기 그러니까 2024년 시작하고 나서 블랙록이 운용하고 있는 ETF들로 들어왔던 총 유입 자금이 260억 달러예요.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얼마인 줄 아세요? 130억 달러. 130억 달러요? 절반이 그냥. 블랙록의 모든 ETF들을 다 합친 현금 유입량이 올해 들어서 260억 달러인데 그중 절반이 비트코인이에요. 초히트 상품인 거죠. 완전 대박 난 거예요. 대박. 초대박. 네.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반토막이에요. 매출 반토막이에요. 수수료 장사 엄청.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슈퍼 초대박 상품이에요. 근데 그 초대박 상품의 접근을 막은 거죠, 뱅가는. 그쵸. 그러니까 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레리 핑크가 당장 어제도 방송에 나와서까지 입에 침을 튀기면서 비트코인 얘기를 했던 거죠. 왜냐면 초대박 상품이니까 CEO까지 나와서 영업을 하는 거야. 예. 홍보를 하는 거야. 예.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CEO만 홍보를 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세일즈 그 영업 사원들이 이거 비트코인 현물 ETF 엄청 좋은 겁니다. 요즘 최고 핫한 겁니다. 트렌드입니다라고 홍보를 하겠죠. 예. 특히 부모 세대처럼 기존에 비트코인을 몰랐던 세대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당장 이거 넣으셔야 됩니다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만 이제 11개 기관이 현물 ETF를 운영해요. 다음 주부터는. 지금 10개가 운영되고 있고 11개 기관의 그 수많은 세일즈맨들이 비트코인을 홍보하는 거야.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던 나라들도 사실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르헨티나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페소가 지난 한 해에만 인플레이션이 150%가 일어났다고 하죠. 물가가 2.5, 공식으로 2.5배니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높다고 봐야 돼요. 뭐 4배, 5배씩 올랐겠죠.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 가치가 뭐 자고 일어나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1년에 반토막 이상이 난 거니까.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뭔가 화폐 가치를 보존해 줄 걸 사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경제가 무너진 나라의 기업이나 주식 같은 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될 수가 없죠. 기업은 그 경기가 생명인데 예,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그 현금 흐름도 벌고 있는 와중에 가치가 떨어져요. 당연히 주식 같은 거 안 되죠.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결국 상품 자산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비트코인 같은 거를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소 같은 것조차 없는 나라들은 대부분 뭘로 구매를 하냐면요. 백색가전,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로 화폐 가치를 보존하려고 해요. 네. 왜냐면은 물가가 2배 올랐어. 그럼 내가 사둔 세탁기도 2배가 되는 거거든. 전자제품. 네. 그런 걸. 왜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조차 살 수 있는 거래소나 이런 것도 없는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나라들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나라는 당연히 세탁기 사는 것보다 비트코인 사는 게 1000배 쉽고 간편하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이렇게 화폐 가치 하락이 심한 나라는 이미 진즉의 전고점을 뭐 몇 배를 넘었어요. 예. 왜냐면 그동안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해서 예전에 그 자국 화폐 가치로 매겼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몇 배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전고점이 8,270만 원인가 그래요. 네. 지금 1억이죠. 네. 그럼 이미 20%가 오른 거죠. 그쵸. 미국은 이제 막 넘길려 말라 그 위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가 화폐 가치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중소국가들의 대규모 법정화폐가 확산하는 날들이 올까요? 언젠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정치가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피디님 한번 내가 정치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화폐를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머니 프린터기가 있어. 네. 그런데 갑자기 비트코인을 씁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못 찍어내잖아요. 못 찍어내니까 못하죠. 네. 뭐 이 나라가 망하던 말든 뭐 화폐 가치가 떡이 되던 말든 나는 당장 찍어서 내가 부경화 누릴래 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훨씬 많겠죠. 안타깝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정치인들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네. 어느 나라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가 채택보다 개인들이 확산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개인보다도 이제 기관들의 채택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기관들은 아직 비트코인을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지금 현물 ETF를 엄청나게 몇백억 달러 단위로 운용하는 그런 기관에서조차 아직 본격적으로 편입이 안 됐으니까요. 예. 앞으로 비트코인은 금시총을 넘어설까요? 네, 은의 시총과 지금 거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막상막한데 이번 사이클에서 거의 무조건 넘길 거라고 보고요. 이미 일시적으로는 넘겼었죠. 그래서 1조 3천억 달러에서 1조 4천억 달러 사이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은은 뭐 전 세계 수천 년 동안 금에 이어서 2위 상품 자산의 자리를 차지했던 자산이죠. 근데 이미 역전이 된 거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미 한참 예전에 역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은의 경우는
공업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가총액의 규모가 거의 절반입니다. 금과는 달라요. 금은 5%밖에 안 돼요. 실사용 목적은. 95%가 가치 저장 목적이에요. 구매력 저장 목적. 그러니까 금의 시가총액 15조 달러 중 한 13조에서 14조 달러가 구매력 저장 목적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뭐예요? 다른 용도가 있어요? 100% 구매력 저장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의 시가총액 중 구매력 저장 목적인 것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13조에서 14조 달러인 것과 비교를 하면 되니까 10분의 1이에요. 근데 은은 이미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용도가. 나머지 절반 용도가 공업용이라든지 이런 실사용 목적이에요. 네, 의료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들. 그렇기 때문에 은의 시가총액 1조 4천억 달러 중 구매력 저장 목적은 7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미 그거는 진작에 넘어선 거죠. 네, 진작에 넘어선 거고 이제 금을 바라보고 저는 갈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세계적으로 표준적으로 비트코인의 각 펀드들의 포트폴리오 할당 비율이 한 3% 정도씩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현물 ETF가 출시됐을 때는 1%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훨씬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비율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못해도 다음 사이클 정도에는 금의 시가총액을 충분히 넘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십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쉽지는 않고 비트코인 가격이 70만 달러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 10배를 더 올라야 되는데 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다음 사이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알트코인의 경우는 저는 결국은 투기성을 가진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은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모두가 인정하는 확정적인 그런 가치를 가진 알트코인은 극소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머지는 결국 투기성의 투자이고 결국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논리는 쉽죠? 비트코인이 가면은 결국 더 갈 것이다. 비트코인이 2배 오르면은 알트코인 5배 오르거나 10배 오를 것이다. 이게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가장 평균적인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그 안에서도 정말 좋은 알트코인을 발견해서 가치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트코인에 100명이 투자한다면 90명 이상은 저는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지 말아라?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크립토라고 하는 암호화폐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반이 튼튼하면 그 위에 올라오는 정말 사용성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어떤 가치가 있는 알트코인들은 분명히 그 위에서 기반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알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면은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알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도 살아남아 있을 거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99%의 알트코인들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 한 4, 5년 전에 시가총액 10위 이내의 알트코인들과 지금 알트코인들을 비교해보면 살아남아 있는 애들이라고 하면은 이더리움과 리플 정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은 대부분 다 10위권 밖으로 밀렸고 20위권 밖으로 밀린 애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라이트코인 같은 애들. 예. 그러니까 4, 5년 전에 그랬다는 얘기는 한 번 사이클 돌고 나니까 없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10위권 안에 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기가 조금 위험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알트코인은 불장 끝나기 전에 팔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정도를 제외하면은 무조건 그 사이클 안에서 투자를 종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알트코인이든지. 이더리움을 제외하면. 이더리움을 제외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더리움은 지금 한 번 2위 자리를 오른 이후로 한 번도 그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이미 신뢰가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알트코인을 하면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하죠, 알트코인에서는. 근데 메이저 알트코인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고
이제 시가총액 20위권 밖에 있는 좀 마이너 알트코인들에서 많이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 사이클에서 도지코인도 나름 메이저였어요. 메이저였는데 100배가 올랐고요. 네. 그것도 불장이 시작된 이후로만 100배가 오른 거예요. 완전 초기부터 말고 바닥부터 말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반감기 정도 지나고 난 이후부터만 100배가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솔라나도 그 기간 동안에만 300배가 올랐어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100배, 뭐 수백 배 가능하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알트코인을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나요? 일단은 너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시가총액 20위권 이내를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이하로 간다면 당연히 수익 폭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만큼 리스크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메이저 알트코인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좀 알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투기성을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능하면 저는 트렌디한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뭐 과거에 잘 나갔지만 지금 별로 인기 없는 애들보다는 요즘 인기 있는 애들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저는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알트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레이어 1 코인 중에서 그러니까 메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서 디파이와 관련이 있는 코인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사이클의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이었지만 이번 사이클의 경우는 가장 메인이 솔라나와 아발란체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매번 사이클마다 그렇지만 이번 사이클에도 어김없이 돌아왔다는 게 확인이 된 게 밈코인. 예. 밈코인들이 이번 사이클도 어김없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디한 그런 코인들 중 너무 시가총액 낮은 애들은 하시더라도 그냥 소액 정도로만 재미로만 하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투자는 시가총액 20위권 내에서 예. 뭐 시가총액 20위권 내 밈코인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도지랑 시바이누가 있겠죠. 예.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디파이 코인은 솔라나나 아발란체 예,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러면 언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약간 뒤늦게 오르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는 타이밍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뚫어낸 이후부터 아직 안 온 거죠. 아직 전고점과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조만간 돌파가 완전히 됐다. 한 뭐 7만 5천에서 8만 달러까지 갔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알트코인의 불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전에 살 거면 빨리 매수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래도 되겠죠. 미리 사면.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정의 가능성도 있죠. 내가 사고 난 이후에 조정을 맞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도 나는 조금 빨리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전고점을 완전히 뚫어내기 전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나는 뭐 수익률보다도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뚫어낸 것을 확인한 이후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것은 개인의 몫이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다른 점이 있나요? 알트코인은 하루에도 30-40% 폭락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루 동안에도. 네, 심지어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집중 투자는 조금 지양하는 편이 좋아요.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네. 그래서 최소 5개에서 10개 종목 이상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게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승부를 보시는 게 낫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수익률 측면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네. 지난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3.5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평균이 8에서 9배가 올랐어요. 네. 근데 그 평균 중에는 분명히 그냥 아예 사라져버린 그런 잡코인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까지 포함해도 비트코인보다 2배 이상이 더 오른 거예요. 네. 비트코인이 3.5배 오를 동안 얘는 8에서 9배 올랐다. 8.5배 올랐다. 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포트폴리오로 승부를 한다면 충분히 비트코인보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오를 수가 있죠. 당연히 변동성도 더 심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도 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때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느린 게 아니죠.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할까요? 저는 일단은 비트코인을 무조건 50% 이상은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본인이 공격적일수록 알트코인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뭐 알트코인은 50% 하시든 알트코인은 10%만 하시든 본인의 공격성에 따라서 비트코인 50%를 일단은 박아두는 상태로 나머지 이제 비중을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왜 알트코인을 투자하면 돈을 잃는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분들이 말하는 알트코인이 지금 제가 말하는 알트코인들이 아니에요.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알트코인들. 네, 그 다음에 거의 사기성에 가까운 알트코인들. 그 다음에 상장 딱 해가지고 한번 팍 올렸다, 한번 탁 털어먹으려는 그런 작전 코인들. 그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 하시죠. 왜냐면 한 번에 좀 큰 돈을 벌고 싶으시니까. 네. 그런 게 많이 있겠고 또 하나는 제가 알트코인은 가능하면 사이클 안에서 종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때 못 파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 사이클까지 강제 장투 모드에 들어가시는 거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하다가 이제 못 파시고 약세장으로 바뀌면서 못 나오신 거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다고 봐야겠죠. 알트코인도 우리나라 거래소 중에 좋은 게 있나요? 알트코인은 사실 우리나라 거래소보다는 해외 거래소들이 더 좋은 게 많아요. 네. 국내 상장된 알트코인들은 특히나 이 작전 코인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알트코인은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시가총액 상위의 알트코인들만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죠. 작가님이 추천하시는 책이나 강의가 있을까요? 네, 책은 이제 제가 또 알트코인 쪽 관련돼서 좀 써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의도 제 멘탈 공방, 제 홈페이지에서 지금 알트코인 강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비트가 없는 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비트를 먼저 무조건 저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싶다 하더라도 우선은 비트코인을 공부하시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나서 자신이 확신이 들고 어느 정도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서 공부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때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공부는 비트코인 슈퍼사이클과 함께 하시면서 일단은 진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암호화폐가 특히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심지어 기하급수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의 타임라인을 길게 잡고 가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4년이라는 사이클이 사실 무의미한 거죠. 네, 실제로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반감기 이전의 가격으로 되돌아갔던 적이 없어요. 물론 반감기 지난 직후에는 뭐 조정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사이클의 종점을 찍었다가 내려온 바닥에서조차 반감기 가격으로는 한 번도 되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반감기나 그 이전에 샀으면은 이 가격은 이제 다시 안 오는 가격이에요. 그럼 뭐 오르고 내리고 하겠지만 그런 거 의미 없이 나는 장기적으로 가겠다 라고 한다면은 투자가 가능한 거죠. 다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중장기까지는 모르겠고 한 중단기적으로 본다. 뭐 한 2, 3년 정도 본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사실 사이클 내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에 1억을 투자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는 단기적으로 보는 거고 5천만 원은 장기적으로 보는 거다. 그러면 5천만 원만 매도를 하고 5천만 원은 그냥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먼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신 다음에 본인의 투자 타임라인에 맞춰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은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비트코인의 고점을 측정하는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책에도 나와 있는데, 뭐 MVRV라든지 SOPR이라든지 NUPL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들웨이브라든지 그 다음에 파이사이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어느 거 하나만 보고 측정하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든 상황에 맞는 절대적인 하나의 지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심사임당이라든지 멘탈이 전부 다 채널에 오셔서 네, 좀 저처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지 현재 시점에서 미리 짐작하기는 어려워요. 비쌀 때 팔고 조정받았을 때 싸게 사는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정말 본인 실력 있다면 가능하겠죠. 네, 하지만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일단은 왜냐면은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자기가 판 가격보다 비싸지면 못 사요. 근데 지난번 현물 ETF 출시된 이후에도 가격이 48,000달러에서 38,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버렸죠. 그래서 그때 실제 놓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다시 못 들어오신 분들. 그렇게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기적으로 몇 번 트레이딩 잘해서 이득을 본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놓쳐버려서 보는 손실이 훨씬 커요. 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면은 포기하시고 이 사이클이 기니까 1년에서 1년 반 많게는 2년까지도 가니까 이 사이클 좀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금 한국은 비트코인 세금이 없잖아요. 암호화폐. 그러니까 세금이 없는 만큼 투자자들이 프리미엄을 더 주는 거예요. 세금 안 내니까. 더 비싼 가격을 부를 수 있겠죠. 세금이 없으니까. 네. 일단은 그게 첫 번째가 있겠고, 두 번째는 너무 쉬운데요. 모든 것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공급과 수요예요. 네, 공급과 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와이에 여행을 갔는데 미국 본토에 분명히 똑같은 마트, 그 브랜드의 마트에 있는 똑같은 제품 가격이 심지어 거의 1.5배가 더 비싸요. 왜 비쌀까요? 섬나라잖아요. 섬이잖아요. 하와이는. 들여와야 되잖아요. 배 타고. 비용도 많이 들고 들여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비용이 뭐가 있을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니까 비용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한국은 트래블룰이라고 해서 100만 원 넘는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그 신원 인증을 다 해야지만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장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잘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마트로 치면은 물건이 없는 거예요. 물건이 없으면은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오르겠죠. 그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근데 억울할 게 없는 게 어차피 불장에서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가 늘잖아요.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김치 프리미엄 10%에 샀으면 나중에 팔 때는 20%돼 있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게까지 올라가네요. 실제로 과거에 제가 본 걸로는 25%까지도 봤어요. 네. 여야는 비트코인 ETF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은 당장은 막아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뭐 과세를 지금 더 유예한다든지 2025년부터 과세를 또는 지금 기본공제 250만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전부 선거를 앞에 둔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아마 단기간에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는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거래소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해외 거래소들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든지 그런 대출 상품이라든지 스테이킹 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등의 파생 상품들을 운용을 해요.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난번 FTX처럼 사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객 돈을 받아 예를 들어서 고객 돈이 1,000만 원이 입금됐어요. 이걸로 1억 원치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객들이 모두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은 돌려줄 돈이 없는 거죠. 뱅크런이죠. 이게 FTX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한국 거래소는 그런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돈을 운용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뱅크런이 일어날 확률이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죠. 뭐 실질적으로는 그 기업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을 할지 장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리스크가 해외 거래소보다 오히려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내 거래소가 더 안전한 편에 속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공부 방법 추천해 주세요. 네, 진짜
가장 추천하는 것은요. 네, 제 책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일단 한번 1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사임당과 멘탈이 전부다 채널에 들어와서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정말 빠르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2024년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지키면서 욕심내지 않으면서 투자를 한다면 2024년에 손해를 보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기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꼭 이 기회에 열심히 공부와 투자를 병행하셔서 좋은 수확을 거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